직원과 환자 고열 빨아먹는 방법입니다. 병원의 수익은 환자와 직원 인력을 갈아 넣어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죠. 첫 단계는 입원 짧게 가져가기예요. 어떻게 모델을 잡냐면은 병상 가동률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병상 가동률은 병상이 얼마냐 이렇게 가동되고 있냐, 빈 베드가 얼마냐, 그런 느낌을 보면 될 것 같고, 같이 보는 게 병상 회전율이라는 게 있어요. 병상 회전율이 높아질수록 더욱더 수익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얼마나 환자가 빨리 퇴원하고 빨리 입원하고 그런 거를 따지는 거죠. 환자가 매일같이 검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 입원하는 환자 같은 경우에 초반에 검사 바짝하고 케어 바짝하고 그 뒤로는 거의 뭐 그냥 입원만 하고 결국에는 수익 모델이 끝나버리는 거죠. 단기간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단기간에 빨아먹겠다 해가지고 구축하는 겁니다. 입원 7일 동안 하는 거를 6일로 줄이겠다. 이제 7일 동안 만약에 뭐 500만원치의 입원 검사를 막 한다. 어떤 검사나 실수 같은 거를. 그렇지만 이제 6일로 해가지고 6일 만에 그 500만원을 다 뽑아먹겠다. 그런 계획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환자 증상과 타협해가지고 의학적으로 퇴원 가능한 마지노선일 경우 수익과 건강을 놓고 저울질을 하는 겁니다. 환자 건강이 최소한 마지노선 된다. 근데 이제 더 이상 입원을 길게 가져가면은 마이너스다. 물론 환자가 입원해 있으니까 그 수익은 들어오겠죠. 하지만 새로운 환자를 받는 게 더 수익이 좋다 하면은 빨리 퇴원시키고 싶겠죠. 병원 입장에서는. 그래서 퇴원 권유라거나 방광제로 퇴원을 시킨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누군가 이럴 겁니다. 아니, 환자가 아픈데 병원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저런 병원은 없을 거야. 거짓말 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저는 이게 현실이라고 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환자가 만약에 잘 안 오는 경우다. 만약에 지방병 같은 경우에는 환자 쏠림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환자 하나 잡아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모델로 가겠죠. 여러 검사를 권유하고 없던 것도 만들어가지고 여기가 조금 의심스러운데 검사를 해볼까요? 하면서 검사를 하는 거죠. 비싼 검사를 해오니까 다행히도 아니었습니다 하면서 환자를 안심시키고, 환자는 다행이다, 비싼 걸 했는데 그 다행이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막 할 거고, 일단 입원을 길게 가져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일부러 딜레이를 시켜가지고 조금 더 수익을 늘리기 위한 그런 꼼수도 있습니다. 여러 모델들이 있어요. 다양한 방법들은 존재합니다. 언제나 그들은 그런 답을 찾아요. 검사를 많이 하는 것도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공단 심사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공단에서 왜 이렇게 많이 했냐 해가지고 삭감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딱 잘 정해가지고 기준을 정해놓고 단물 다 빨리면은 그때 퇴원을 하는 거죠. 뭐 MRI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찍는 거를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2번까지 인정해준다, 아니면은 1번밖에 못한다, 여러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입원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MRI를 뭐 2번 찍거나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수익 모델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최대한 할 수 있는 걸 다 계산해가지고 삭감한다는 기준에서 다 한다. 그 다음에는 인력 배치 모델에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간호사하고 의사랑 등급제를 하잖아요. 의사 1등급, 간호 1등급 이렇게 해가지고 등급 평가 기간에만 충원하면 됩니다. 1년에 4번 평가를 하고요. 평가 1, 한 달 전에만 채우면 상관없어요. 1년에 4번 하니까 3개월, 3개월, 3개월 이렇게 기간이 있잖아요. 이 한 달 전에만 채우고 그 남는 2달, 이 기간에만 1등급을 유지하고, 이 기간에는 1등급 이하, 2등급, 3등급을 해도 이때만 구하면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또 꼼수가 뭐가 있냐면은 간호 등급제에서 외래 인력인데 병동에 근무한 것처럼 인력을 넣어가지고, 사실 병동에는 이제 5명밖에 일을 안 해요. 그런데 그 이름을 올리면은 6명 일한 것처럼 되겠죠. 금표를 그렇게 계속 짜고요. 그래서 인력 뻥튀기를 해가지고 간호 2등급인데 1등급을 받아가지고 부당하게 청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통합병동 표준 운영 매뉴얼, 국가에서 제시하는 인력 감축, 수익 극대화 모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인력 20%를 감축해서 더 인력을 갈아서 뽑아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돈은 더 많이 받고요. 인건비는 더 많이 절감할 수 있죠. 최대 20% 넘게 인건비 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통합병동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호자나 간병인이 상주할 수 없어요. 보호자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상황일 때만 허용 가능한데, 그렇지만 보호자 1인 개인 간병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환자는 하루에 거의 2만원 가까이 내거든요. 그렇지만 병원은 더 많은 비용을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죠.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랑 간호조무사 그리고 지원 인력들이 해야 하는 일들을 보호자랑 간병인이 대신 해주니까 비용은 환자는 그대로 비용대로 내고요. 병원은 돈대로 벌고, 병원은 이제 이런 보호자와 개인 간병이 대신 일을 해주니까 인력 투입을 아끼면서 수익은 2배 이상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모델은 비급여 과다. 이제 정당한 비급여는 오케이예요. 환자가 동의하고 증상에 맞는 약제를 쓰는 거면은 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나 환자 설명 의무가 있음에도
환자가 동의하지 않고 설명도 안 됐는데 환자 증상에 맞지도 않는 약제를 쓰는 거죠. 약간 미용, 영양에 관련된 어떤 영양제라고 해야 될까요? 비타민이나 그런 거를 넣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방어책은 있죠. 보통 입원하기 전에는 비급여 동의서를 작성하거든요. 약간 백지수표 마냥 비급여 동의서에 여기 사인을 하라 합니다. 그래서 설명할 때는 환자분 입원 시에는 비급여 이런 걸 쓸 수 있고 쓰기 전에는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절차상 적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미리 적게 하고 나중에 비급여 비용보다 더 비싼 것들을 하면은 솔직히 비급여 뭐 1만원, 2만원, 뭐 10만원 더 많이 나온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조금 더 끼워 넣기 식으로 해서 더 팔 수 있다. 과잉진료, 방어진료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겠죠. 안 좋게 보면 과잉진료고요. 좋게 보면 방어진료란 거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진료 또는 검사를 더해서 수익이 나는 건 똑같아요. 의료진을 보호하고 환자분들의 건강을 위한다. 이런 것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사실은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방어진료를 택하는 거라고 봐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한데 좋게 말하면 그런 거지 과잉진료이지 않을까. 좀 다르게 말해서 정말 방어진료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의료진을 보호해줄 만한 법적인 장치가 있다면은 방어진료를 안 할 것이냐? 글쎄요, 저는 아닐 것 같거든요. 방어진료라는 명목으로 검사를 많이 해서 올리는 수익, 그거를 포기하기란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한때 진짜 환자를 생각해서 하는 그런 의사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진료비는 싸게 필요한 처치만 하면서 선을 딱 지키는 그런 선생님이었죠. 신념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증상에 맞게 증상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하고 먼저 최소한의 비용으로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최소한의 비용으로 어떤 증상에 맞게 어떤 질병이 의심된다 하면은 비용이 나가는 좀 비싼 검사를 하기도 했죠. 뭐 CT나 이런 것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누구는 그런 상황에 놓치는 환자도 분명히 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어떤 질병을 암시하는 그런 검사들, 만약에 배가 아픈데 염증 수치가 올라 있으면은 충분히 CT를 찍거나 뭐 초음파 할 만한 그런 상황이라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는 것으로 놓치는 환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선제적으로 검사를 해서 커버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고비용의 검사를 일부의 환자들에게만 적용하는 게 아닌 보편적으로 모든 환자에게 기본 검사를 하는 것을 베이스로 깔고 이제 모두에게 고비용의 검사를 시행하면서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면서 이제 건강권을 위해 해야 한다. 그런 허울 정명분을 어필하면서 정당성을 부여하겠죠.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두에게 그런 걸 하는 게 맞는지. 누구는 이런 게 선진 의료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요. 누구는 병원의 수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 병원 운영에 있어서 이 정도 매출은 올려야 망하지 않는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솔직하게 깔끔하게 돈 때문에 하는 것이 맞다. 방어진료도 맞지만은 과잉진료도 맞다. 우리는 돈 벌고 환자는 빈틈없이 본인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다. 서로 윈윈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정하면은 저는 문제 없을 거라 봐요. 우리 수익 모델 이렇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지만 인정을 안 하니까. 그래서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다음 모델은 부당 청구. 이게 의료수가 건보공단에 청구하는 걸 부당하게 조작해서 청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횡령, 빼돌리기 있습니다. 여러 기사들을 가졌는데 국세청이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의 재료비 원가를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포착하여 일부 병원들에 대한 내사에 들어갔다. 그런 게 12년 기사에 있었고요. 의정부 땡땡병원 14년에 환자 식대 보조금 불법 수령 혐의 압수수색 들어갔다. 병원 직원이 아닌데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불법 여부를 가려낼 것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대기업 그룹 계열사가 병원 식당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의 환자 밥값과 건강보험료를 빼돌리는데 공모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건 14년에 있던 기사입니다. 영양사와 조리사가 많을수록 밥값이 비싸게 책정되는 점을 이용해 직원 수를 의도적으로 부풀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음은 요양병원에 근무했다는 영양사는 식단표를 보여주며 식단은 그럴싸하다. 250명 닭백수 만드는데 닭 5마리 쓴다. 내용물이 문제다. 칼로리도 가짜다. 조작한 거다며 영양 실조 걸릴 수밖에 없다. 식대가 한 끼에 700원에서 800원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원가가 이것밖에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요양병원 식대는 5,600원이지만 식사 단가는 1,000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18년 기준 한 끼당 환자 한 명당 한 끼입니다. 한 명당 한 끼당 일반식은 3,740원이고요. 치료식 뭐 당뇨나 미음이나 뭐 그런 것들 들어가겠죠. 그거는 4,420원. 그리고 경관식은 4,600원이고요. 일반식에도 이게 전부냐? 더해진 돈이 있어요. 일반식에
가산되는 게 있습니다. 영양사와 조리사가 있으면은 약 1,000원씩 더 매겨지고요. 그리고 병원 식당을 직접 운영한다. 그래서 직영 가산해가지고 200원을 더 준다고 합니다. 환자 1인당. 그러면은 일반식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00원이죠. 진료식 같은 경우에는 5,600원 정도 되고요. 계산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부 소수 병원의 사례인 겁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요양병원은 이 기간 19년에 평균 187배드라는 겁니다. 뭐 아까 영양사가 얘기한 거는 250배드라고 하는데 일단 평균치로 해놓고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래서 기사 인터뷰에서는 한 끼에 4,600원 가량 남겨 먹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평균 187배드라고 해놓고 4,600원 곱하기 하루 3끼 그리고 187배드를 365일 동안 헤쳐먹는다 하면은 평균 9억 4,200만원 10억을 빼돌리는 게 가능합니다. 1년에. 그래서 한 달에 식대로만 거의 7,900만원 7,849만원이죠. 그런 거를 수익할 수 있다. 물론 그런 병원은 그때 나온 뒤로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 병원 수익 모델 같은 경우는 제가 알아본 건 이 정도까지고 아마 더 좋은 수익 모델들이 있겠죠. 이전에 얘기한 제약회사 리베이트 같은 것도 있겠고요.